박지훈이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현장 스태프들이 먼저 울었습니다. 촬영 내내 감정을 억누르던 스태프들이 그 장면 하나에 결국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카메라 뒤에 있던 사람들까지 무너진 걸까요? 단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록됩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15세에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7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이었던 시간보다 왕이 아닌 채로 두려움 속에서 버텨야 했던 시간이 더 길었던 소년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그 소년이 유배지 청룡포에서 보낸 마지막 4개월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왕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은 이 영화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연기가 아니라고 느끼게 만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라는 대사를 내뱉는 그 장면입니다. 왜 그 짧은 한 문장이 역사 속 단종의 죽음과 완벽하게 겹쳐졌는지, 그리고 유해진이 완성한 어몽도라는 인물이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영화가 이렇게 깊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파고드는 역사, 실제로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짚어볼게요. 1455년,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압박해 왕위를 넘겨받습니다. 단종의 나이 15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성산문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복위운동을 일으켰다가 모조리 처형당합니다. 이 사건이 세조에게는 결정적인 빌미가 됩니다. 세조는 단종을 왕이 아닌 노산군으로 낮추고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로 유배를 보냅니다. 1456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457년 10월, 단종은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청룡포 유배 시절 단종이 무엇을 했는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 단종에 관한 기록 자체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기록했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은 역사 속에서 사실상 침묵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왕과 사는 남자가 시작됩니다. 팩션이라는 장르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팩션은 사실을 뜻하는 팩트와 상상을 뜻하는 픽션을 합친 말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를 뼈대로 삼되 기록되지 않은 빈자리를 창작으로 채우는 방식이죠. 역사가 말해주지 않는 그 침묵 속에 영화는 어몽도라는 인물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단종이 어떤 소년이었는지를 조심스럽게 복원해냅니다. 저는 이 접근 방식이 꽤 용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반박도 없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검증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영화는 단종을 그저 비극의 피해자로만 소비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을 채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음 챕터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종이 유배지로 떠나기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비극의 씨앗은 단종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뿌려져 있었습니다. 1453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쿠데타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 자신의 조카인 어린 왕 단종을 지키던 신하들을 한꺼번에 제거한 사건입니다. 이날 죽임을 당한 핵심 인물이 바로 김종서입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무관이자 행정가로 어린 단종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던 인물이죠.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직접 찾아가 철퇴로 쳐 죽였습니다. 기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조선 역사 전체에서 가장 섬뜩한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이토록 날 것으로 드러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김종서가 쓰러지자 나머지 대신들은 손 쓸 틈도 없이 영모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단종을 지켜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12살 왕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양대군이 처음부터 왕위를 노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행보는 너무나 치밀하고 빠릅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개유정난 이후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결국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이걸 선의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선의지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단종을 지킬 힘을 가진 사람은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실록에도 이 장면은 단종이 스스로 왕위를 내놓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맥락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명확합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수양대군은 왜 단종을 그냥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냈을까요? 살려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 없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단종이 유배된 이후에도 단종을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사육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 출신 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 발각되어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야 수양대군, 즉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청룡포로 유배를 보냅니다. 살려두면 언제든 정치적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즉시 죽이지 않았는지 저는 명분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자신의 조카를 직접 죽였다는 낙인은 세조 본인의 정통성에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결국 단종은 유배지로 보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게 됩니다. 17이었습니다. 영화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직전,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력의 논리가 만들어낸 비극의 한가운데 놓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년이 보내진 청룡포라는 곳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청룡포, 강원도 영월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땅은 지도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서강이라는 강이 세 방향을 휘감아 돌고 나머지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사실상 육지 위의 섬입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구조예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낸 곳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감옥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따로 담장을 쌓거나 병사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이 이미 감옥을 만들어 놓은 셈이었죠. 강이 탈출을 막는 벽이었고 절벽이 또 하나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청룡포의 넓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좁은 땅이에요.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 아직 17도 되지 않은 소년이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지냈다는 겁니다. 왕위에서 내려온 것도 모자라 강 하나를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역사 기록에도 단종은 청룡포에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이 좁은 땅에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1457년 여름, 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자 그나마 관풍원이라는 건물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것도 탈출이 아닌 이동이었을 뿐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이 청룡포의 지리적 특성을 그냥 배경으로 쓰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이 공간을 담는 방식 자체가 단종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도구로 쓰입니다. 강 너머 세상이 보입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데 건널 수 없는 거리예요. 이 지점이 진짜 묘합니다.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강 건너는 살아있는 세상이고 이쪽은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영화는 그 강을 반복적으로 화면에 넣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면 탈출도 불가능한 곳인데 단종은 이 강을 건너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말을 꺼냅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가 청룡포라는 공간에 부여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탈출의 공간이 아니라 수용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이 대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뒤에서 더 깊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청룡포는 단종을 가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존재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유해진이 연기한 어몽도라는 인물,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셨나요? 실제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어몽도라는 사람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어몽도가 한 일을 알고 나면 영화보다 현실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단종이 사약을 받고 숨진 뒤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명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삼족을 멸한다는 건 자기 자신은 물론 부모, 형제,
자식까지 모두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공포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몽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 밤중에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의 강원도 영월 땅에 묻어줬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충신으로 기록했고 훗날 숙종 임금이 그 공을 인정해 후손들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영화 속 어몽도는 이 어몽도에서 이름을 가져왔지만 캐릭터 자체는 창작입니다.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곁에 머물며 밥을 짓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인물로 설정된 건데요. 실제 역사 기록에는 그런 존재가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팩션이라는 장르의 핵심입니다. 팩션은 사실을 뜻하는 팩트와 이야기를 뜻하는 픽션을 합친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을 뼈대로 삼되 기록이 없는 부분은 상상력으로 채우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매력은 명확합니다. 역사가 침묵한 자리. 그러니까 기록이 지워지거나 애초에 남겨지지 않은 공간에 이야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종이 청룡포에서 보낸 4개월. 그 안에서 누가 밥을 해줬는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버텼는지는 사료에 없습니다. 영화는 그 빈칸을 채운 겁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창작된 장면이 실제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거든요. 어몽도가 단종 곁에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는 한 가지를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몽도는 실존 인물이고 단종의 시신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그 이름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의 창작 인물입니다. 사실과 상상 사이 그 경계를 알고 보면 이 영화가 훨씬 더 풍부하게 읽힙니다. 그리고 어몽도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는 유해진이 그 캐릭터를 어떻게 완성했는지와 함께 뒤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서 단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 한명회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수없이 봐온 한명회의 이미지 있잖아요. 홀쭉한 얼굴에 눈빛이 날카롭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교활한 책략가 이미지 말입니다. 그런데 사료를 실제로 찾아보면 그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기록에 남은 한명회는 체격이 크고 위압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몸집이 커서 그 자체로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뜻밖이죠. 우리가 상상하던 그 날렵하고 음흉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지태가 한명회를 연기한 방식은 바로 이 기록에 더 가깝습니다. 유지태의 한명회는 말을 아낍니다. 대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장악합니다. 크고 무거운 존재감, 침묵 속에서 터져나오는 위압감, 이게 실제 사료가 말하는 한명회에 훨씬 가까운 해석입니다. 저는 이 선택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교활하게 쫓아다니는 악당보다 그냥 존재 자체가 위협인 인물이 훨씬 더 무섭거든요. 단종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악당보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더 공포스럽습니다. 한명회는 실제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핵심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이 없었다면 수양대군의 쿠데타가 그렇게 빠르게 성공했을지도 의문입니다. 단종이 폐위된 이후에도 한명회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왕비와 세자빈으로 들이며 성종시대까지 조선 최고의 실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조선의 판 자체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 냉정하고 거대한 존재감을 유지태는 과장없이 표현해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부라리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영화가 사료를 근거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 단순히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한명회가 버티는 세상에서 단종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박지훈이 단종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아이돌 출신 배우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을 소화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의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박지훈이 선택한 연기 방식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크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더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점이 진짜 묘합니다. 단종이라는 캐릭터는 이중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역할입니다. 한쪽에는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유배된 17살 소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한 몸에 공존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극이라면 왕의 위엄을 앞세우고 두려움은 눈물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박지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 감정을 모두 안으로 눌러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단종이 청룡포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고 소리를 질러도 응답해줄 신하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던 아이였습니다. 박지훈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저는 이게 이 배우의 가장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절제가 곧 설득력이 됐습니다. 영화에서 단종은 어몽도와 밥상을 마주하는 장면에서도 청룡포의 강가를 바라보는 장면에서도 거의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조차 조용합니다. 뚝뚝 떨어지는데 닦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 디테일 하나가 단종의 체념과 체면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왕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고 동시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감정을 완전히 숨길 수도 없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박지훈은 표정이 아닌 눈빛으로만 표현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이 먼저 울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드는 그 장면, 그 눈빛 하나가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기교가 아닙니다. 역사 속 단종의 무게를 진짜로 이해하고 그걸 몸으로 담아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박지훈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만 쌓인 감정이 터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강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만 쌓인 감정이 터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강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그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품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밥상입니다. 흰쌀밥 한 그릇이 이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처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조선시대 흰쌀밥은 백성들이 평소에 쉽게 먹기 어려운 음식이었습니다. 잔칫날이나 제삿날에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죠. 그걸 유배온 왕에게 올린다는 건 처음에는 그저 예를 갖추는 행위입니다. 형식이고 절차입니다. 어몽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오셨으니 왕에게 맞는 음식을 올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의무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밥상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지점이 진짜 묘합니다. 단종이 처음 밥상을 받을 때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앉아있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눈빛으로요. 그런데 어몽도가 그 앞에 매일 밥상을 가져다 놓습니다. 거절해도 외면해도 또 가져다 놓습니다. 이게 단순한 충성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생을 이어가겠다는 선택이니까요. 후반부로 갈수록 단종이 밥을 먹는 장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상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대화가 됩니다. 어몽도는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그 밥을 먹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버티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이 두 사람의 감정이 밥 한 그릇 안에 다 담기는 거죠.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영리한 연출 선택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단종이 결국 강을 건너기로 결심하는 날, 어몽도가 마지막 밥상을 들고 옵니다. 그 밥상을 단종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이 직접 영화에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그 순간의 무게가 절반은 사라지거든요. 어몽도가 매일 들고 온 밥상, 그 장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호랑이 장면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왜 그 순간 왕처럼 행동했을까요? 이게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청룡포에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 유배온 왕이라면 그냥 방 안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자신을 지켜줄 경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밖으로 나옵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는 단종이 청룡포 유배 시절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월 지역에는 단종이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다는 구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화는 바로 그 민간 전승에서 영감을 가져온 것이죠. 이 대목이 정말 묘합니다. 권력도, 군사도, 지위도 없는 소년이 호랑이 앞에 섭니다. 그 행동 하나가 어몽도의 눈에 담깁니다. 어몽도는 그때까지 단종을 왕이라서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충성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후로는 달라집니다. 왕의 자격이 아니라 이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유해진이 그 변화를 표정 하나로 잡아내는데 대사 없이도 다 읽힙니다. 박지훈의 연기도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는 게 보이는데 그 억눌린 떨림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겁이 없어서 나선 게 아니라는 게 보이거든요. 겁이 있는데도 나선 겁니다. 그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단종은 왕위를 잃은 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가장 왕다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후 강을 건너는 결심과도 연결됩니다. 어몽도는 처음부터 단종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 청룡포에 온 이유가 왕을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남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포착한 배우가 바로 유해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어몽도라는 이름은 실제 역사인물 어몽도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캐릭터입니다. 어몽도는 단종이 사약을 받고 숨진 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이 멸해진다는 공포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몽도는 밤을 틈타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영월 장릉 자리에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영화 속 어몽도는 바로 그 용기의 씨앗을 품은 인물입니다. 코믹하고 투박하고 때로는 엉뚱하기까지 한 이 남자가 사실은 가장 묵직한 충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게 이 캐릭터의 핵심입니다. 유해진은 그걸 억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웃음기 있는 장면들로 관객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표정 하나를 바꿉니다. 과장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그 눈빛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는 이 대목이 유해진이라는 배우의 진짜 힘이라고 봅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는 장면이 어딘지 아시나요? 단종이 호랑이 앞에서 물러서지 않던 그 순간입니다. 어몽도는 그때 단종을 바라봅니다. 권력도 군사도 없는 소년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거죠. 감시자에서 보호자로 그 전환이 말 한마디 없이 눈빛으로만 전달됩니다. 솔직히 이런 장면은 대사로 설명하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유해진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몽도라는 인물이 영화 전체에서 하는 역할은 감정의 완충제입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질 때 어몽도의 투박한 말 한마디가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충심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코미디와 비극 사이를 오가는 이 줄타기, 그걸 유해진이 흔들림 없이 해냈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가장 강렬한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단종의 마지막 대사.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는지 다음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딱 8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를 들은 현장 스태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던 사람들이 그 한 문장에 무너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역사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부터 짚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강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동서양 모두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징입니다.
그리고 청룡포는 실제로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그 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고, 강을 건너면 유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단종이 강을 건넌 건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청룡포에서 영월 관하 쪽 관풍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해 음력 10월, 17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죽음은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영화 속 단종이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탈출 선언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더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왕위를 빼앗긴 뒤 2년 넘게 두려움 속에서 버텨온 소년이 마침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인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이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나이에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박지훈은 이 대사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폭풍처럼 우는 연기보다 눈물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그 표정이 보는 사람을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스태프들이 운 건 슬퍼서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눈빛에서 진짜 단종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단종은 145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왕으로 인정받은 건 1698년. 숙종 때의 일입니다. 무려 2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240년 동안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세조 입장에서 단종은 반드시 지워야 할 존재였으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단종을 기억하려 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억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단종이 죽은 직후 세조는 그의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누구든 시신에 손을 대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삼족이면 본인뿐 아니라 부모, 형제, 자식까지 몰살이라는 뜻입니다. 그 공포 앞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월 호장이었던 어뭉도라는 인물이 시신을 거두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의를 행하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요. 이 대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죽음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실제로 어뭉도는 그 후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고 영화 속 어뭉도라는 이름은 바로 이 어뭉도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단종에 대한 기억은 철저히 억압되었지만 오히려 민간에서는 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영월 지역에서는 단종을 모시는 제사가 몰래 이어졌고 그를 위해 울었다는 이야기, 그를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력이 지우려 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더 선명해지는 역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단종은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살에 왕이 됐고 아무 힘도 없었으며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무고함이 사람들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은 것 아닐까요? 240년이 흐른 뒤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킨 것도 실은 그 긴 죄책감의 무게를 정리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낸 건 단순히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영화는 단종의 죽음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약을 받는 장면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도 화면에 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처음엔 의아했는데요.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오래 남는 영상이 있다는 걸 이 영화가 증명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역사에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버렸을까요? 실제 역사 기록과 비교해보면 꽤 흥미로운 지점들이 나옵니다. 영화가 가져온 것들을 먼저 보면 단종이 청룡포로 유배된 사실, 어뭉도가 시신을 거둔 사실, 유배 기간이 약 4개월이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실제 역사 기록 그대로입니다.
특히 어몽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남아있을 만큼 확실한 사료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단종의 죽음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들은 영화 안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어몽도라는 인물 자체도 어몽도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실제로 이런 인물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완전한 창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팩션이라는 장르는 사실과 허구를 뒤섞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잘못 사용되면 역사 왜곡이 되고 잘 사용되면 역사적 상상력이 됩니다. 이 영화는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빈칸, 그러니까 단종이 유배지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버텼는지를 상상으로 채웠습니다. 이건 왜곡이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감정이 아니니까요. 결국 이 영화가 만든 빈칸의 이야기는 역사가 남겨둔 침묵의 말을 건네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기다리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된다고 봅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쥔 자가 왕인가? 아니면 책임을 지는 자가 왕인가? 수양대군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군사를 움직이고 신하들을 제거하고 결국 조카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내내 그에게서 왕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면 단종은 어떤가요? 왕위를 잃었습니다. 청룡포라는 좁은 땅에 갇혔습니다. 아무런 권력도 군사도 신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단종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요. 그가 진짜 왕이었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권한은 수양대군 손에 있었고 어린 왕은 그저 도장을 찍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진 그 순간에 단종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왕위를 잃었을 때 비로소 왕다워진 겁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 왕이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단종에게 있었는지 수양대군에게 있었는지를 두고 신하들조차 갈렸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묻습니다. 하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을 지키려 한 자는 누구였냐고요. 그 대답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500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관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왜인지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은 이 영화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냈습니다. 17살 소년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이겨낸 왕의 의지를 한 얼굴에 담아냈습니다. 대사 한 줄 없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드는 그 순간 스태프들이 먼저 울었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유해진이 만든 어몽도는 이 영화의 무게중심을 잡아줬습니다. 투박하고 어수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충심은 어떤 장군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었기에 이 영화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역사 속 단종이 있었습니다. 17의 세상을 떠난 그 소년은 권력이 없었지만 두려움 앞에서 끝내 스스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5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화는 역사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상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실제 역사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기에 우리는 그 눈빛 하나에 500년 전 역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